영문 7주차 7-3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 문화를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연령별 하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이 문화에 대한 연결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년 하이 문화가 있는데요. 노년층은 자신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제품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 확산 등으로 해서 노년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노년의 시장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대다수 모든 경제 구조의 지표는 보통 인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 5월 25일 6.25 전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죠. 6.25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서 65년까지 약 10년 동안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연령대들이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 그때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었냐면 전쟁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려는데 가족이 많았던 사람은 몇 명이 돌아가셔도 살아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나 가족이 적은 쪽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품앗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서로 농사를 지을 때 같이 가서 도와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아이를 많이 낳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1953년 전쟁 이후 인구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10년 동안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 인구가 태어났는데 그때 연령대들이 1953년에서 1963년생까지 10년 동안의 인구가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다. 그런데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금 노년기를 접어들어서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후진국 시대에 살다가 중진국, 선진국에 이르는 현재 이르까지 과정을 다 살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모으고 모아서 노년을 대비한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여유롭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 인구 비중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노년 시장의 확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실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노년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충성도와 매장 충성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지금 고소득층, 소득 하위층, 그리고 전체 다시 고소득층과 소득 하위층을 구분했는데요. 그 기준은 앞에서 표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는 한번 익숙해진 브랜드는 절대 바꾸지 않는 편이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이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거의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매우 그렇다까지 이렇게 합하면 상당 프로수가 거의 약 64%, 거의 65%에 이르는 숫자가 전체 숫자 중에 고소득 즉 52.9%는 잘 바꾸지 않는다. 근데 소득 하위층은 언제든지 브랜드를 바꿀 수 있는 프로수가 더 낮았다는 것이죠.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대부분 물건들을 내가 항상 다녔던 상점에서 구매하는 편이다. 이 내용의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82%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지키는 것도 그런데 점포도 매장도 한번 결정한 매장으로 중심으로 다니는 프로수가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점포를 잘 바꾸지 않는 것이 더더욱 그렇고요. 여기에서 하위 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점포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사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브랜드는 소득 하위층이 더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상점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이 더 잘 바꾸지 않더라 하는 내용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터들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여기서 이야기해 본 겁니다. 성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7-2에서 또 성별 하위 문화가 있었고 연령별 하위 문화 중에서 신세대, D세대, G세대, X세대 이런 신세대들의 문화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젊은 층과 노년층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위 문화는 이렇게 하위 문화, 상위 문화 이 차이에 따라서 소비자의 성향은 극도로 많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와 매장 충성도가 내용이 확실히 고소득층과 소득 하위층의 내용이 다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를 한번 결정하고 익숙해지면 결정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브랜드를 한번 선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에서 브랜드를 선점해서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포지셔닝이라고 한대요. STP 중에 세그멘테이션,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 관영 목표 고객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 아니면 1순위로 익숙해진 브랜드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하느냐는 마케터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고 집단 및 가족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집단은 소비자 행동은 중고 집단이나 가족 영향에 의해서도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고 집단의 본질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단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룹 이렇게 하죠. 단순히 규범, 가치, 신념 등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서로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2명 이상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고 집단은 구성원들은 집단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하게 되는 집단, 이게 중거 집단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단은 규범, 가치, 신념 등을 공유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집단이라고 한다면 중거 집단은 구성원 가치관이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반영하게 되는 집단이다. 그래서 집단과 중거 집단의 구분을 여기서 설명해 놨습니다. 집단은 결국은 같은 사회에 움직이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집단이라고요. 중거 집단은 행동에 반영하는 견해, 가치관이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고 집단은 굉장히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중고 집단에 의한 식당 선택 차이인데요. 여기에서 어버이날 가족 식사 장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집단 이렇게 봤더니 직계 가족이 됩니다. 직계 가족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를 어느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인가. 요 내용을 봤더니 이 직계 가족이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족끼리 모아서 어디서 식사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에 영향을 미치겠죠. 일 끝낸 후 회식하기 위한 식당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고 집단은 직장 동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 집단은 어느 것을 결정을 하는데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동창회, 어릴 적 친구, 동네 주변에 사는 친구 이런 친구가 또 중고 집단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 스포츠 동호회, 직계 가족 이렇게 개인은 어느 곳인가 중고 집단에 소속돼 있고 거기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걸 중고 집단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고 집단의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욕구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규칙, 표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고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소비자 욕구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니즈와 원츠로 구분하는데 직역을 하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니즈, 필요한 것은 넓은 의미의 욕구를 이야기하고요. 원츠, 그러니까 원하다, 직역을 하면 원하다는데 욕구 중에서도 니즈와 원츠로 구분하는데 원츠는 세부적인 욕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와 구매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규칙과 표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아침에 먹는 시리얼 식품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동료 집장은 카트라이더나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죠. 축구 동호회에서는 유니폼을 같이 구입해서 입는다거나 아니면 회사는 작업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맥을 통한 정보는 투자 및 자녀 교육에도 큰 영향 요소가 되더라. 그래서 지인 이렇게 중거 집단 인맥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집단이 특정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해서 발휘하는 영향은 세 가지 요인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구분해 보니까 어떤 집단이 특정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봤더니요. 그 집단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그 집단의 본질, 그리고 그 제품의 특성에 좌우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특정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발휘하는 것, 그걸 봤더니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고 집단의 유형을 봤더니요.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회원, 비회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데요. 긍정적 회원 집단이 있는가 하면 거부 집단이 있고, 또 비회원에서 열망 집단이 있는가 하면 회피 집단이 있더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치도 성향이 정확히 집단별로 바뀝니다. 자기 진영 논리라고 합니다만은 여당에 관련된 그쪽의 집단과 야당에 관련된 집단이 내용이 다를 수 있겠죠. 긍정적 집단과 거부 집단, 아니면 열망 집단과 회의 집단, 이렇게 해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유형이 있더라. 그래서 회원 집단의 유형을 보면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굳이 구분을 했는데요. 비공식 집단과 공식 집단을 이렇게 본 겁니다. 자, 1차 집단은 가족, 친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집단은 쇼핑 집단, 스포츠 집단. 예를 들자면 가족, 친구는 비공식 집단에서 아주 좀 더 가까운 1차 집단으로 봐야 되고요. 어떤 쇼핑하기 위해서 모인다. 뭐 단체 주문하기 위해서 모인다. 아니면 브랜드 동호회가 모인다. 아니면 스포츠 동호회가 모인다. 이것은 2차 집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식 집단은 1차 집단은 학교나 회사겠죠. 매일 학교 가서 보는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 2차 집단은 동창회 집단이다. 여기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하는 약간 한 발 더 뒤로 물러선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열망 집단의 유형이 저 위에 있는 것을 지금 아래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는데요. 긍정적 태도의 비원의 열망 집단을 보면 접촉과 비접촉이 있습니다. 접촉은 예상적 집단이 있고 비접촉은 상징적 집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중거 집단의 유형을 보면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있고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1차적인 집단이 더 영향을 크게 주고 2차적인 집단이 영향을 더 적게 준다. 통상 이렇게 하나 어떻게 보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차는 가족과 친구고 그리고 학교와 회사다. 2차 집단은 쇼핑 집단이나 스포츠 집단이나 동창회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거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브랜드 커뮤니티인데요. 특정 브랜드에 대한 공동 관심을 가지고 공유된 의식, 양식, 전통,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간의 유대모입니다. 한마디로 동호회입니다. 브랜드 동호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브랜드 동호회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동호회가 있죠. 전국 동호회가 있죠. 소나타 동호회, 아니면은 뭐 그 SUV 차 어떤 차의 동호회, 이런 동호회가 있어서 온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또 이렇게 자동차 동호회나 이런 것도 보지만 오토바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슨, 미국의 오토바이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동호회 모임을 브랜드가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동호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마니아층을 늘려가는데요. 굉장히 탄탄한 마니아층이 있고 그 브랜드 커뮤니티가 동호회를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정규 모임을 갖고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동호회가 아주 활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브랜드에 아주 유리한 그런 내용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커뮤니티는 브랜드에 대해서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예외가 있겠죠. 자, 국내 브랜드 커뮤니티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브랜드 커뮤니티가 아주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네이트 그리고 각종 SNS 채널을 통해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가입자가 굉장히 빨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의류라든가 자동차, 전자제품, 식료품 등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카페, 그리고 네이버 카페, 블로그, 또 뭐 SNS는 뭐 여러분이 식상하게 잘 아는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서 동호회들이 또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요. 각 채널별로 아주 되게 커뮤니티들이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소비자가 운영자인 경우, 소비자가 운영자인 경우에 포털 사이트 내 움직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끼리 환류하고 또 이 운영자가 이 고객들하고 교류하는 이런 포털 사이트 내에서 움직여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브랜드 안내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어느 커뮤니티는 마케팅 관리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자가 이렇게 소비자와 각각 커뮤니티를 이루고 또 소비자끼리 이렇게 이루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포털 사이트 내의 커뮤니티는 소비자가 운영하는 것과 마케팅 관리자가 운영을 해서 자기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소비자가 운영자인 경우, 마케팅 관리자가 운영자인 경우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활성화가 브랜드에 특별한 예외를 제기하고는 더욱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케팅 관리자가 운영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커뮤니티 활동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마케팅 시사점을 이렇게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동 이유는 브랜드 커뮤니티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가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지기에 허락을 득이야만 아니면 카페 관리자들의 허락을 득이하면 정식 회원으로 정회원으로 등록을 해주게 돼 있고 또 정회원이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읽을 수 없게 제한을 해서 그 동호회들의 커뮤니티의 격을 높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것임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군데 집약돼 있기 때문에 시간 전략이라든가 어느 비용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또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애정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브랜드 커뮤니티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 모으자 하면 그쪽에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인다는 것이죠. 브랜드를 매개로 인간 중심적 활동 가능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서로 거기에서 인간의 활동이 동료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가능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의 활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충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횡포나 제품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아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 커뮤니티 활동 이유를 봤더니 대표적으로 정보의 효율적인 교환, 많은 정보 교환,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애정 표현, 인간 중심 활동 가능, 가치를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핵심 회원이 거의 커뮤니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 전체를 지배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커뮤니티가 생명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생명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회원들이 얼마나 활동하느냐 보면 됩니다. 카페 같은 경우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의 그룹 같은 경우 이런 것에 참여해 보면 핵심 회원이 아주 열심히 한 데는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게 열심히 활성화되지 않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당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그런 핵심 회원 몇 명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implication 시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참여자가 비적극적인 회원에서 그리고 핵심 회원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전을 일으키고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에 대한 모든 내용에 지금 커뮤니티 활동 이유까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소비자는 예전에는 단순 구매자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브랜드 커뮤니티까지를 이루는 활동을 하는 게 소비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7-3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비대면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 8주차부터는 우리가 지금 대면 수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코로나 상황이 심해짐으로써 비대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30명 미만은 대면 수업을 일부 진행합니다만 우리 과목은 지금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비대면으로 연장선상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